햇빛으로도 만들어진다는 비타민 D. 괜찮으신가요?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고 약으로 먹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13.9였거든요. 약을 먹었어요. 비타민 D 약. 16.4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다. 이 정액 괴사가. 30에서 50 사이가 안정치래요. 그러니까 저는 살짝 부족한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수치로 보면 한국인 대부분이 부족하다는 비타민 D. 비타민 D 이 검사 할 필요도 없고요. 혹시 낮다고 해서 절대 먹지 마시고. 비타민 D 보충제.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국에서 시작된 비타민 D 논란. So at this point, there's not a real consensus. So I'm pointing out to those people, it's not hurting you, but you're wasting your money.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양이 권장 섭취량의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한 주민센터의 벨리댄스 수업 시간. 5, 60대 수강생들에게 벨리댄스계의 카리스마로 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30대인지 40대인지 모르는데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동생인 줄 알았거든요. 넘치는 에너지로 수강생들 사이에선 나이를 잊어버린 선생님으로 불리는 강사 김선분 씨. 수강생들은 이렇게 늘 젊어 보이는 김선분 씨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궁금합니다. 올 봄부터 정말 많이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가 나 이거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혈액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비타민 D 수치가 29.56으로 조금 낮다고 했습니다. 김선분 씨의 비타민 D 수치는 병원에서 충분하다고 정한 30에 조금 못 미치는 경계치였습니다. 30에서 50 사이가 안정치래요. 그러니까 저는 살짝 부족한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제가 그랬더니 맞으면 좋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 후 김선분 씨는 부족한 비타민 D 보충을 위해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피부 관리사를 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고 오후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해를 볼 일이 정말 없었거든요. 저는 2분도 안 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사서 먹기 시작한 거죠. 서울 근교의 한 농막.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황명순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노래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못 말리는 청춘입니다. 차은리가 고전무용도 또 오래 전에서부터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경상이 오빠는 또 노래 강사님으로 뛰고 공연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한때는 노래 자랑에도 나가 실력 발휘를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황명순 씨. 하지만 심장 질환과 난소암 수술을 하면서 요즘은 취미 생활보다 건강에 더 신경 씁니다. 냉장고에 기름이 정말 많네요. 이게 다 무슨 기름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 홍화씨 기름, 또 대마 기름, 들기름, 참기름, 기타 여러 가지 그 기름 종류를 먹어요. 건강이 최고지. 딴 게 뭐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건데. 요즘 황명순 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골다공증입니다. 옛날서부터 골다공증을 약을 먹으면은 막 그냥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터지게 아프다.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밥 식후에 바로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에 좋다는 칼슘 보충제에 비타민 D까지 갈수록 먹는 약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약을 챙겨 먹는 건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좋다고 그래서 하여튼 골고루 그냥 그 여러 가지를 먹고 있어요. 좋다
좋다고 해서 먹는 거지 좋아진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황명순 씨 같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비타민 D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뼈 건강과 비타민 D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골절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다 더 적극적인 비타민 D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 비타민 D가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면역계 질환에도 비타민 D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아미 씨는 작년 봄 휴가를 다녀온 후부터 심한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악순환이 좀 계속 되었었고 또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막 술 먹었냐 이런 식으로. 뒤늦게 알게 된 병명은 얼굴 전체가 붉게 달아오르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사 피부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석 달째. 많이 도돌거리고 하는 염증성 병변은 없어지신 것 같은데 만졌을 때도 막 도돌거리는 건 거의 없이 홍조만 남아있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주사 피부염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 위험입니다. 주사 피부염의 제일 악화되는 1차 요인이 자외선이니까 자외선 차단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시고 우아미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구진하고 농포가 다 잡혀있는 약간 여드름이 이렇게 퍼져있는 듯한 상태셨고요. 근데 지금 치료를 통해서 좀 홍반 혈관 확장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좀 조절이 되신 상태세요. 매일 드시던 걸 주 3회. 우아미 씨 상태가 지금처럼 호전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타민 D 처방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도 부족하면 최근에 이제 한 3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코호트 스터디에 따르면 이제 정상군 대비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 중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 결핍 있는 것이 주사 피부염의 발병이라든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핍된 거는 교정을 해주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다. 지난 연말 건강검진 당시 우아미 씨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결핍에 가까운 13.9. 약을 먹었지만 병원을 찾을 당시에도 16.1이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피부는 물론 면역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피부에서 카텔리시딘이라는 그런 항균 펩타이드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보호작용을 해줘서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그런 항균 작용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치료를 받으며 우아미 씨는 햇빛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원인 햇빛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햇빛을 덜 받으려고 애쓰다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조금 더 떨어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를 만드는 곳은 햇빛에 노출된 피부입니다.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햇빛 속의 자외선 B는 피하 조직의 콜레스테롤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3 전구체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비타민 D3 전구체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이동해 효소의 도움을 받아 1차 대사를 하고 신장에서 2차 대사를 거쳐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비타민 D는 몸속의 각 기관과 세포로 퍼져나가 생명작용을 담당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파장의 길이가 280에서 320 나노미터인 자외선 B가 비타민 D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통과해 들어오는 자외선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외선 측정기로 1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자외선 A는 유리창 안으로 들어왔지만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B는 거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외선 B를 막기 위해서는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실외에 나가서 자외선을 맞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B를 가장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부가 그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이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좀 생성할 수도 있을 텐데요. 피부 면적이 좀 넓으면서
이런 피부암이라든지 피부 노화에 어떤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몸이라든지 어떤 팔, 다리 그런 쪽을 조금 더 노출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비타민 D가 이게 중요한 성분이다 보니까요. 요즘 영양제 좀 드신다는 분들은요. 뭐 검사도 뭐 따로 받지도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비타민 D를 드시더라고요. 또 이제 뭐 효도 선물이다, 뭐 건강 선물로 비타민 D를 갖다가 많이들 선물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필요한 정도 수준 이상의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비타민 D를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겠어요? 비타민 D, 뭐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축적이 돼서 비타민 D의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칼슘들이 많이 생겨서 뭐 예를 들면 신장의 결석이라든지 담석이라든지 근육의 어떤 마비라든지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D의 그 적은 정도의 그 부족한 부분들은 증상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하기 전에 비타민 D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비타민 D의 섭취, 그 적정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권장하는 비타민 D 혈중 농도 기준은 세계의 각 나라는 물론 의학 관련 기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영국 영양과학자문위원회와 네덜란드는 12나노그램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미국 소아과학회나 의학연구소는 20나노그램 이상, 내분비학회에서는 30나노그램 이상을 권장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 적정 섭취 기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하버드대 영양학 분야의 대가 에드워드 교수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controversy to date over what are the optimal levels. The Endocrine Society 10 years ago had said 30 nanograms per milliliters is a good level. But recently they've backtracked a bit and said that it's actually unclear what the optimal level is, because some studies have been kind of mixed on that. So at this point, there's not a real consensus. 지난 2022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존스 홉킨스대에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스티븐 잘츠버그 교수. 그는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There were some biostatisticians who looked at that and said that that was actually done in error. I don't want to try to explain what the error was. And so immediately millions, or really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were suddenly told by their doctors that they were deficient in vitamin D. So starting in the early teens, everybody's taking supplemental vitamin. It went way up in the U.S., the number of people taking supplemental vitamin D. There has been no outbreak of diseases associated with low vitamin D. So despite this resetting of the guidelines and a great increase supposedly in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vitamin D deficient, there hasn't been a great increase in illness. 최근 뉴트리션지에는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글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우리나라의 명승권 교수인데요. 비타민 D와 관련한 임상과 연구에 관심이 많은 명승권 교수의 소신은 진료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간수를 주셔야 되고 몸 컨디션도 좀 좋아지셨나요? 어떻게? 비타민 D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다음에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면 약을 복용해라 이런 말은 최근에 뭐 비타민 D가 유행이라고 그러지만은 비타민 D 정상 수치가 너무 높게 책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검사도 할 필요 없고요. 혹시라도 낮다고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D를 먹거나 주사받을 필요 없다. 병원 업무와 진료 시간에 쫓기는 명 교수는 점심 식사도 간단히 해결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 외에 그 어떤 영양제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부터는 절대 먹지 않죠.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먹고 있는 건 오히려 못 먹게 하고. 그럼 건강 관리는 어떻게 잘 되십니까? 저는 뭐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에 실린 논문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하는 전문가로 알려진 명승권 교수는 그동안 비타민 D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권장 섭취량의 기준점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타민 D 부족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의 권장 섭취량은 비타민 C든 비타민 D든 모든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의 개념을 건강한 사람들 내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상위 2.5%가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개념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10명 중에 9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침 7시 20분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는 송무호 교수. 송 교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비타민 D를 관리합니다. 병원 뒷산에서 아침마다 햇빛을 쬐는 이 시간이 그의 비타민 D 건강법입니다. 지금이 제일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중년 이후에 이렇게 컨디션 좋은 때는 지금이 저로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보충제나 뭐 그런 약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 햇빛을 쬐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8시 출근과 함께 시작되는 송모 교수의 회진 시간. 그래요. 어머니, 자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 보세요. 오케이 됐네. 잘 돌아왔네. 그래서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형외과 의사인 송모 교수는 수술 환자들의 상태를 일일이 챙기며 확인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진이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는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가 들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는 채식보다 육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발가락이. 제가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통풍이 온 거예요. 왜 이럴까? 혈당은 잡았는데 혈당을 잡기 위해서 육식을 많이 하니까 육식으로 인한 부작용이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콩과 현미로 잡곡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채식은 그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 교수는 자신의 비타민 D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요, 16.4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정상 수치라고 해가지고 목표치는 30 이상이었거든요. 16.3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형외과 의사가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수치가 낮으니까 주사를 맞을 것인지 약을 먹을 것인지. 송모 교수의 생각을 바꾼 것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잡지에 실린 조안 맨슨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권장 섭취량의 기준을 20 나노그램으로 정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대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타민 D 결핍이 대유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16.4가 그게 낮은 게 아니고 그게 아주 평균치고 정상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비타민 D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디지즈 몽글링의 하나다. 그거는 너무나 과도한 수치를 정상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정해지고 한번 정해진 기준으로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송모 교수는 평소 그의 소신대로 음식과 햇빛 쬐기만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후 20나노그램을 넘은 수치를 보고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만약 어떤 부족한 성분이 있을 때 그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어떤 한 성분 몸에 좋다고, 비타민 D가 몸에 좋다, 비타민 D를 많이 먹자, 50, 60, 70 올리자,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죠. 재택근무를 하며 편집 일을 하고 있는 이원택 씨는 약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애쓰는데요. 큰 병을 앓고 난 후 소박하지만 그때그때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난소암 앓고 나서는 정확한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단백질 같은 거는 식물성 단백질, 두유라든지 아니면은 두부 같은 거, 콩 요리를 조금 많이 첨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채소 같은 거는 특별하게 제가 어느 거를 먹어야 될지 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샐러드 해먹고. 그렇게 평균치만 있더라고요. 10년 전 이원택 씨는 난소암 이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지금 평균 마이너스 심한 데는 2.6이고. 칼슘제 처방을 하는 골다공증 치료는 이원택 씨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골다공증 판명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별 증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칼슘제를 먹지 말아야 될 조건이 있어요.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요로결석이 있어서 안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원택 씨는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혈관 주사를 한 30분 정도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주의사항은 없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몸살, 오한 체한 사람처럼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그냥 아래 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먹던 약을 중단했다는 이원택 씨. 비타민 D도 더 이상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좋아진다면 먹었을 텐데 전혀 완치 판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사는 2번 맞았어요. 주사는 2번 맞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으로 했는데 별 그렇게 확 눈에 띄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약을 끊으면서 대신 음식과 운동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시간 걷기는 이제 이원택 씨의 일상이 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지 5년. 제작팀은 이원택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골밀도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밀도가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2.0으로 수치가 좋아진 것입니다. 결과가 더 좋게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특별하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꾸준히 운동하고 햇볕 좀 쏘이고 식습관 좀 많이 고치고. 실험을 위해 모두 4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실험 설계를 맡은 가정의학과 신우영 교수와 함께 각 세대별 특징이 있는 실험군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황명순 씨.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전형적인 70대 여성입니다.
구형 건물 관리소장인 50대 가장 이경민 씨는 일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합니다. 햇빛을 보기 힘든 근무 여건이죠.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하는 장영환 씨는 밤낮이 따로 없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30대 싱글입니다. 30대 중반에서부터는 이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체력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몸도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 혼자 살다 보니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주식이 라면이다 보니까 냉동망두 정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려다 보니 우유 한 잔에 냉동해둔 빵이 함께 식사가 되는 날이 많습니다. 최근 20세부터 101세를 대상으로 비타민 D 결핍률을 조사한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은 한국인 11만 9천여 명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대의 비타민 D 결핍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더 높았습니다.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햇빛과 멀어진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장영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쁜 최정희 씨는 아이 셋을 키우며 일하는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은 가족들에게 특별한데요. 요즘 고3인 첫째는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주부 최정희 씨는 늘 바쁩니다. 평일에는 그냥 간단하게 애들이 그냥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많이 해줘요. 그리고 라면도 많이 먹고. 오늘 저녁도 순식간에 일품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최정희 씨 부부의 저녁은 술입니다. 우리 오늘은 안주 뭐 먹을 거야? 골뱅이. 골뱅이? 잠깐만.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은 휴일마다 빠지지 않는 대표 메뉴가 된 지 오래. 오늘도 치킨에 골뱅이까지 주말 저녁 가족 파티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몰라. 좀 저것도 같이. 실험에 들어가기 전 참가자들은 의사와 건강 상태에 대한 면담을 하고 체혈 검사를 했습니다. 실험 기간 비타민 D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식단도 바꾸기로 했는데요. 참가자들의 비타민 D 수치는 다양했습니다. 남자 사례자분 2분 같은 경우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한 18에서 21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정도 되는 혈중 비타민 D 수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정희님 같은 경우는 우리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6.3으로 비타민 D의 명확한 결핍에 해당되는 수치를 갖고 계셨는데, 황명수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던 분이셨는데,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지 않고 식사와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이 비타민 D 혈중 수치를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 기간 그날의 식사와 햇빛 쬐기 일상을 기록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 주, 참가자 가운데 가장 고령인 황명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골고루 차려 먹으려 애쓰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까지 식단만큼 신경 쓰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3, 40분? 평소에 이제 햇빛을 많이 쬐라고 해서
얼굴에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신 햇빛을 충분히 받기 위해 팔은 최대한 노출을 했는데요. 햇빛을 보며 운동을 하면서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다가 몸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가볍다는 느낌. 그리고 또 평소에도 이렇게 좀 피곤을 좀 덜 느끼는 느낌. 대형 건물 관리 일을 하는 50대 가장 이경민 씨. 퇴근 후 집 근처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실험에 참가하면서 또 하나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잡생각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술을 좋아했었는데 술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됐고 여러모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반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기하고 등푸른 생선, 뭐 버섯, 우유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라고. 기존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먹게 됐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챙겨준 밑반찬에 국이나 볶음을 더한 밥상입니다. 식사 시간 늘 한두 잔씩 마시던 술을 끊으면서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계기로 저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최정희 씨는 실험에 참여한 후 장 보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비타민 D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 생긴 변화입니다. 하루 한 끼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서 해먹고 그리고 시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재료가 같이 들어가려 그러면 제가 해서 먹어야 되니까 좀 사실 많이 귀찮아요. 귀찮은데 그래도 이제 가족 건강에 대한 거니까. 고등어도 굽고 표고버섯을 넣은 된장국이 끓자 아이들이 먼저 주방으로 달려옵니다. 밥상이 달라지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해줬잖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좋아?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좀 좋긴 하네요.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건강해진 것 같아? 전 원래 건강했어요. 엄마나 건강 안 한 거야. 이렇게 음식을 하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기존에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는 그냥 혼자씩 먹을 때가 많았어요. 얘 따로, 내 따로, 저 따로. 근데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좀 배고프다라고 하더라도 좀 기다려라 얘기를 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되죠. 일주일에 3번. 최정희 씨는 의욕적으로 저녁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컴퓨터에 매달려 살던 30대 장영환 씨. 실험에 참가하면서 그는 햇빛 속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 식단 조절은 쉽지 않았지만 대신 우유를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장영환 씨. 햇빛 효과는 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심적으로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요. 느끼지 못하는 약간 편안한 감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 4주간의 실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최정희 씨의 비타민 D 수치는 무려 2배나 오른 13.67. 이경민 씨의 수치는 22.92. 장영환 씨는 22.66. 황명순 씨는 32.14.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참가자는 최정희 씨였습니다. 실험 직전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부갑상선 수치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도 같이 검사를 했었어요.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리 몸의 혈중 칼슘 수치를 잘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 좀 과하게 일을 하고 있나 보다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 수치도 오늘 검사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또 개선이 됐어요. 이 실험은 햇빛과 음식만으로도 비타민 D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4주 동안 식습관 교정이랑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수치가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사실 저도 조금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참여하신 4분 모두 다 조금씩이라도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간 거를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많죠. 네, 환자분들께도 이런 생활 습관 관리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은 무엇보다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좀 비타민 D를 보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 골밀도가 낮거나 이 골다공증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의 이 비타민 D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이 약으로 제대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10분쯤 햇빛을 즐기는 그 시간만으로도 여유와 또 영양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약보다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